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저희는 한스 요하임 슈테리의 세계 철학사 읽고 있고요. 중세 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03쪽 후기 스콜라 철학을 보겠습니다. 로저 베이컨이 나오네요. 로저 베이컨. 베이컨의 저술들에서는 그 중에는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문법책 및 철학 연구를 위한 편람도 있지만 전성기의 스콜라 철학의 거장들과 그들의 철학에 대한 혹독한 비판을 읽을 수 있다. 과거의 철학자 중 베이컨이 꼽는 가장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이교도로서 아리스토텔레스와 아비켄나 아베로에스였다. 베이컨이 볼 때 스콜라 철학자들에게는 무엇보다 과거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사용한 언어, 즉 그리스어와 아랍어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원어도 모르면서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해 두툼한 책을 써낸 철학자라고 조롱했다. 베이컨은 성경을 포함해 기존의 모든 번역이 극히 불완전하고 오역투성이라고 확신했다. 따라서 그는 지금까지 중시된 문법과 논리학보다 외국어, 특히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아랍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더 절실한 문제라고 보았다. 그리고 무수한 해악을 끼친 기존 번역물은 불태워버리는 것이 상책이라고 주장했다. 어, 적절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번역의 문제, 언어의 문제 중요하죠. 성경뿐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서, 원문, 어? 원어도 모르면서 두툼한 책을 썼다. 적절한 비판이라고 봅니다. 일단 히브리어, 그리스어, 아랍어 먼저 공부해라. 학자라면. 이런 말이죠. 음. 그럼 뭐 오늘날 학자들한테도 해당되는 말일 거고요. 논어를 읽기 위해서는 한문 먼저 공부해라. 논어로 책을 쓸 거면. 이런 말. 에, 플라톤 책 쓸 거면 그리스어 먼저 공부해라. 이런 말이겠죠. 스콜라 철학자들이 비난을 받은 두 번째 이유는 베이컨이 모든 학문의 기초로 여긴 수학적 지식이 불충분하다는 점에 있었다. 정말 중요하죠. 수학적 지식이 모든 학문의 기초다. 이게 곱씹어 볼 만한 비판이고, 세 번째 이유는 학문 방법과 관련되어 있다. 스콜라 철학은 모든 문제에서 권위에 의거하거나 성경, 아리스토텔레스 교부의 권위, 이런 권위에서 논리적으로 연역한 결과에 의해 해결책을 찾는 방법을 취했다. 그랬죠. 그에 반해 베이컨은 직접적 경험, 즉 그가 모든 참된 세계 지식의 원천으로 여긴 실험적 자연 관찰과 탐구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 경험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충분히 인식될 수 없다. 이런 말. 베이컨은 달력의 개혁을 촉구했는데 이는 수세기 후에야 실현될 일이었다. 또 그는 농업을 위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서 기술과 자연에 감추어진 비밀에 관한 편지에서 그는 이런 예언도 했다. 노 없이도 배가 나아가기 기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이 조종하는 거대한 배가 승객을 가득 채운 채 아주 빠른 속도로 강과 바다를 다니게 될 것이다. 또한 짐승이 끌지 않아도 놀라운 속도로 달리는 차량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베이컨이 했어요. 놀랍죠. 선구자이다. 베이컨은. 이분의 비판은 다 합리적입니다. 로저 베이컨. 프랜시스 베이컨하고 달라요. 로저 베이컨. 그 다음에
둔스 스코트스가 나와요. 영국의 프란체스코파 수도사였던 둔스 스코투스는 다른 방향에서 결정적 충격을 가했다. 음.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그의 특출한 지식은 전성기의 스콜라 철학의 두 대가들을 능가했지만 토마스 아퀴나스와 스승이 나왔었죠. 이러한 지식도 두 대가들의 결정적 기초 작업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사상 세계에 심취하여 이 사상가를 더 정확히 알게 된 사람일수록 세계와 자연에 경도된 이교 철학자들과 기독교 신앙의 그 기본 태도 사이에서 드러나는 현격한 차이를 뚜렷이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을 의식한 둔스는 토마스가 추구했고 성취했다고도 믿었던 신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완전한 합치란 사실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는 신학과 철학을 너무 긴밀하게 엮어버린 사람들을 비난했다. 그래서 둔스 스코투스 덕분에 신학과 철학이 분리됩니다. 분리돼요. 요즘은 뭐 그게 당연한 얘기죠. 신학은 신학이고 철학은 철학. 개별자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요. 의지는 이성보다 우위를 점한다고 주장하죠. 이런 부분들이 그 이전과 달랐다. 신의 의지를 말하고 세계가 지금의 모습대로 창조된 것은 오로지 신의 의지가 그런 모습을 원했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어, 다른 이들이 세계에 관해 성찰하는 데서 사유를 시작했다면 둔수 스코트스는 세계에 관한 다른 이들의 사유를 고찰하는 데서 시작한다. 철학사에서 우리는 관심을 사유 대상에 쏟기에 앞서 먼저 사유의 형식과 방법 및 가능성에 집중시킨 사상가들이 결정적 진전을 이룩한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당연히 칸트가 그 대표적 경우다. 존스 스코투스 역시 스콜라적 교설의 내용이 아니라 그 철학적 증명 방법을 비판과 관심의 대상으로 삼으며 그렇게 해서 철학에서의 결정적 전환을 준비한다. 정말 중요한 얘기죠. 생각을 생각한다 하는 건데 네가 생각하는 방식이 잘못되지 않았냐. 생각의 내용은 별 관심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의 틀이랄까, 생각의 길, 생각의 형식, 생각의 방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날엔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결국 이제 이게 세계관과도 맞물리는 작업일 텐데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의 길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정보를 어떻게 듣고 정보를 접할 때 어떤 생각의 길로 사람마다 생각의 길이 다 있어요. 다 단순하죠. 어떤 뭐 정치적인 견해를 갖는 과정도 그렇고 어떤 얘기를 들으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다 있습니다. 그게. 그걸 한번 생각을 생각해 보자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어떤 얘기를 들어도 자존심이 낮기 때문에 자기를 자기를 보호하는 쪽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이고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쪽으로 혈안이 된 그런 식으로 생각이 길이 나버린 거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중요해. 그래서 어떤 뉴스를 보든 우리 아들이 어떻게 돼 이런 쪽으로 다 연결이 되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금 좋아하는 뭐 좀 연애에 관심이 있다. 여자에 미쳐 있다 그러면 다 성적인 것으로 환원되겠죠. 모든 정보들이. 이런 생각의 길.
중요하다. 윌리엄 오컴. 교회가 유명론을 그토록 극심하게 탄압한 데에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 즉 교회는 유명론의 입장이 숨이 일관하게 전개될 경우 기독교 신앙 자체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이 신앙과 고대 철학의 독특한 융합, 즉 스콜라 철학을 근본부터 동요시킬 것이라는 점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감지했던 것이다. 스콜라 철학은 직접적 자연 관찰을 거부하고 지식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승인된 권위로부터 도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런 방법의 전제가 된 것은 보편적 교의나 교리에는 이미 모든 개별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런 것들이 그저 진술되거나 도출되면 그만이라는 확신이었다. 이런 방법이 의미를 갖는 것은 스콜라 철학의 실제론자들처럼 보편자가 더 근원적이고 더 실제적이며 모든 개별자는 보편자 안에 완벽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가정을 받아들일 때뿐이다. 윌리엄 오컴은 이 관계를 역전시킨다. 실제론적 입장의 스콜라 철학자들은 보편자를 기점으로 삼아 이로부터 개별성을 도출하려 하는데 오컴에 따르면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그럴 것이 개별자는 그 자체로 현실적이며 또 개별자만이 유일하게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보편자는 설명을 필요로 하는 무엇이다. 음, 오컴은 논리학을 기호의 학문이라고 정의한다. 근데 실제론자들이 그토록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일반 개념 내지 보편자도 따지고 보면 한갓 기호에 불과하다. 이것들에는 현실적인 것이 전혀 상응하지 않는다. 신의 정신 속에서조차도 사물에 앞서는 일반 개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주장과 관련해서 오컴은 다음과 같은 신학적 논증을 편다. 신의 창조가 무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교의는 견지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일 경우 사물들이 존재하기도 전에 일반 개념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추상적인 어디나 언제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구체적인 어디와 언제가 있을 뿐이다. 또한 그때그때 구체적인 어떻게나 얼마만큼이 있는 것이지 독립적 존재자로서의 질과 양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서로 관계된 사물들이 있을 뿐 독립적 존재자로서의 관계라는 것은 없다. 관계라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만 존재한다. 또한 많은 사물이 있을 뿐 다수성이란 것은 없다. 서로 관계된 사물들 외에 관계를 가정하거나 많은 사물들 외에 다수성을 가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배가 혹은 복수화이며 이는 모든 논리학과 학문의 원칙, 즉 하나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곳에서 다수를 가정하지 말라는 원칙에 모순된다. 설명을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의 다수의 가정, 논거, 실체를 끌어들이지 말라 하는 이 원리는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명칭으로 학문 및 철학 방법론에 등재되었다. 오컴의 유명론은 기독교 교의에 적용될 경우 교회 자체를 흔들어 놓을 수도 있었다.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오컴은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신앙이 몇 가지 불가사의만을 이성적 이해 가능성의 영역에서 분리시킨 것이 아니라 전체 신학을 이 영역에서 분리시켰다. 그죠? 신학은 신학 나름의 세계가 있고 철학은 철학 나름의 세계가 있다. 알린 거죠. 오컴의 유명론과 그의 출원들은 스콜라 철학에 의해 수백 년 동안 유지된 신학과 철학, 신앙과 지식의 연대를 실제로 끊어버렸다. 두 영역은 이제 독립하였다. 이중의 진리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철학 및 학문과 종교 및 신학이 이때부터 서로 분리된 궤도로 전진한다. 지식과 신앙은 각자 고유한 법칙에 따라 발전하며 서로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 이런 분화가 우리의 전체 근현대 문화를 관통하고 있다. 그렇죠? 신학대학교는 일반 대학교가 다르잖아요. 누가 봐도. 야, 신학은 학문이라고 하기엔 좀 신학과 그 이외의 나머지 학문들, 과학이라든지 뭐 심리학, 뭐 철학 이게 다르죠. 느낌이 다르죠, 완전. 신학은 학문이 아닌 것 같은 느낌.
근데 신학을 공부하러 간다 그러면 왠지 좀 비과학적으로 보이죠. 실제로도 그렇고요. 오 독일 신비주의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나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쭉쭉 넘어가서 이 사람은 신비주의자예요. 신과의 합일, 신에 대한 직관, 신비적 인식을 강조했던 에카르트는 예외적 인물이었다. 음. 그는 라틴어뿐 아니라 독일어로 글을 쓰고 설교했다. 음.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음. 3부 중세 철학이 끝났네요. 매주 한 부씩 하고 있는데 3주 만에 1 부는 동양 철학이었고 뭐 인도, 중국 철학을 했었고 2 부는 그리스 철학, 이번 주에 한 3 부는 중세 철학을 다뤘고요. 다음 주는 4부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를 다룹니다. 거의 매주 한 100 쪽에서 많게는 한 200쪽 가량 읽고 있습니다. 분량은 좀 많지만 뭐 이 정도 속도 괜찮아요. 다음 주에도 한 100쪽 정도 진도가 나갑니다. 다음 주에 드디어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가 나오네요. 바로크 시대의 3대 체계에서. 그리고 인제 5 부가 계몽주의 철학과 임마누엘 칸트의 저작해서 칸트가 나오고 좋습니다. 쭉쭉 나가네요 진도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